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우문 홍순헌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내일 최종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한덕수 총리 사퇴 등이 있어서 정치권에 변동이 많습니다. 건우문 홍순헌 패널들을 모시고 지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현재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 패널들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저희 크레퍼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맛있었다고 그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요. 자, 5월 기억나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 줬거나 받았거나 다 좋습니다. 기억에 나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건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발생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 패널들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볍게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 기억나는 선물 줬거나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두 분 중에. 네, 부모님께서 생계가 바쁘시다 보니까 제가 특별하게 받은 거는 기억은 없지만 네, 오히려 제가 이제 어머니께 선물 드렸던 향수가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향수를 드렸는데 거의 마지못해 받으셨지만 그대로 보관하시고 뿌리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선물할 때 하나만이 브랜드 이름이 샤땡이라 이나 브랜드만을 집중적으로 뿌리시고 다니는 걸 보면서 다른 브랜드보다 그래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슬프지만 조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 임종을 다 봤다는 것을 이제 부모님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순헌 박사님 어떻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네이션과 봉투 이게 기억이 납니다. 카네이션은 부모님께 드렸던 기억들, 또 이제는 부모 입장에서 받는 기분, 이걸 교차해서 생각을 해보는 달이고, 그리고 봉투, 봉투는 결국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님께 작은아마 정성껏 봉투 하나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표현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아이들로부터 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받고 싶죠. 우리 홍순헌 박사님 자제분들 저는 너무 자랑스럽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성스러운 그런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를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판결을 보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두 분도 생각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떤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사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짧게 하고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사필 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중요한 전환점이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파기 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새로운 변수들이 생겨날 것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접수일 전까지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되어야 될 상황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국민의 정서와 또 오늘과 같은 이러한 국난을 겪는 이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이것은 결국 시대의 비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분석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대응 방안들을 찾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쨌든 최상목 우리 부총리 권한대행. 네, 권한대행. 예, 탄핵으로 좀 이어졌고 뭐 의원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반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부적인 또 말씀들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홍 박사님. 어젯밤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네. 뭐 원외의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추정컨대 네. 이미 40여 재판관의 문제,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법적 그런 잘못, 이것은 언젠가는 한 번은 털고 가야 되는 잠재적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권한대행이 되었을 때 외교 문제라든지 특히 미국에 이번에 우리 대표단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대표단들의 의견과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뭇 다른 부분이 있다. 그 중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미국 측에서 모 장관이 표현하기를 한국에서 왔던 대표단들의 생각이나 의견은 지금 현재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탄핵 과정을 거치는 도중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직서를 수리했지 않습니까? 네, 수리했는데 네. 이것조차도 정말 이 희곡이다, 희곡. 네. 예, 쇼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아시다시피 3시 30분경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직을 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네. 떠난 사직을 한 분이 또 사직서를 받는다.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쇼에 불과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권우문 박사님은 민주당의 이 줄탄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항상 가져오셨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화가 나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예. 먼저 그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후에 민주당들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협박성 발언하고 대법원 판결되기 전에 친민주당인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법부를 겁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서 이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 대한 부분을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필기장이라는 말처럼 1심에서 유죄가 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났고 3심인 대법원에서 유죄의 취지 파기환송이 된 결과는
633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이 재판을 많이 연기를 시키고 끌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은 이번 중요한 6.3 대선에서 새로운 변수들이라든지 이 국민들의 혼란스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빠르게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상목 대행과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지금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보면 분풀이에요. 분풀이상으로 지금 탄핵을 하고 있고 지금 몇 번째 탄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국민의힘 쪽, 보고 내란 정당이다, 내란죄다, 내란 선동을 한다, 내란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키는 이 민주당들의 행태가 이게 바로 내란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계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방수법까지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반대를 거부권을 행사했던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까지 한다 보면 이거는 정말로 조금 심각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이 모든 사태는 어디에 있는지의 관점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 내란 사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해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은 국민의 몫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고 또 국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 자료를 보더라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탄핵 등등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통틀어서 현재 권한 대행들까지 41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법안 거부권 행사. 아마 전 세계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모든 야권에서 제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는 이런 상황은 야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또 야당 국회의원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야당 대규모로 당선을 시켜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이 현실을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타도하는,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는 데만 몰입되어 있는 국민의힘과 또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때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다음 방송법, 그다음에 농법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좌측에 치우친 소수의 누구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일반적인 기업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근로자든지 노동법을 만들든지 노동이 만들어지는 거지, 기업의 상생을 하지 않는 형태에서 일방적인 노조를 위한 하나의 법이다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거부권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 탄핵했던 내용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지켜보고 있는 또 경험했던 국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중에 단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상법의 경우입니다. 상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이. 자,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후배 중에 한 사람, 검사 출신이죠. 금감 원장. 금감 원장은 자기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에 의해서 제출된 상법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금융감독위원장, 현재 담당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조차도 야권에다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제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복현 그 금감원장이 그 상법에 대해 찬성했던 이유 중에 저희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찬성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반도체 3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방향을. 그런데 꼭 걸렸던 게 주 52시간제에 대한 탄력적 그 근무 시간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끝내는 52시간제 이 하나 때문에 지금 반도체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지.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방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주 52시간 제도는 시간 유연 탄력적 근무는 반도체법에서 반도체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도 이것이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계속 수면 아래 내려가 있는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이 상법은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직을 걸고.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시 물러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법 판결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정치권의 현 상황들 그리고 국회 내에 원내의 입장들이 다 또 얽혀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향후 파기환송심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도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사퇴를 하면서 잠시 뒤에 오늘이죠.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두 분은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한덕수 대행이 그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그 2주, 3주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는 벌써 지금 뭐 사무실 캠프를 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재명 대표 강력한 지금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명단체 그 빅텐트를 치자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째 보면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봐서 선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김문수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 이게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보수 진영하고 중도층의 지지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데 어제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호남 지역을 안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 후보자도 사실 한덕수 총리가 고향이다 보니까 거기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부산 지역 출신으로서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까지 고향은 경상도지만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그런 형태의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은 탄핵 정부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연대가 아니면 나중에 다른 한동훈 후보라든지 연대가 꼭
시너지 효과, 즉 컨벤션 효과를 강력하게 이뤄서 이 출마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 쪽은 중요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덕수 총리는 언론에 의하면 본인이 전북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본인의 효과에 의해서 본인이 전북 출신이라고 밝히면 호남에서 지지 세력이 더 넓어질 거라고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행태로 보면 이것은 올바른 것인지 본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 편의에 의해서 고향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쫄장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굳이 대통령에 출마할 의향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버티고 계실 일이 아니라 벌써 사퇴하시고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참 한동훈 전 대표나 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이나 이런 후보자들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나?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그렇나? 본인들이 1등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덕수라고 하는 당적도 없는 분과 다시 붙어서 그분과 대결을 통해서 누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지금 시나리오대로 하면 한덕수 이 전 총리께 후보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방향 아닙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홍순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두 분 계속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홍순원 박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잘랐는데요. 계속해서 좀 마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는 결국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이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전 국민들은 지켜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법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이미 나는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국무총리입니다. 이 내각 수반이죠. 그러면 본인은 엄연히 이 내란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내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첫째는 우선 국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경제 그리고 외교도 지금 트럼프 상호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늘 하셨죠. 경제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아니면 이 국난 극복, 특히 트럼프와 대적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내팽개치고 본인을 위해서 나간다?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다? 아니면 내란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추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그런 윤곽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선이겠죠. 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 지금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5월 3일 날 그 전당대에서 그 후보자를 발표하고 난 후에
그 지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한덕수 총리도 같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해서 다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겠나. 왜냐?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대선이. 지금 정통성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로 이재명 대표는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그 대표를 네. 막기 위해서는 네.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자들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자들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예를 들면 전쟁이 났을 때라고 치면 대통령의 통수권을 사용해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그냥 평시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하게 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을 하게 되면 괜찮지 않다라는 이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유불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라 봅니다.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하면 우리 내로남불이라죠.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대표 있으면서 제대로 발의돼서 입법 법안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했던 무슨 실행에서 이루는 성과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걸 반박했던 사람들 이낙연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아픈 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도 민주당은 관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네. 이재명은 합니다. 네. 이낙연은 관심 대상 밖입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안 하고 싶고 네. 지금 국힘에서 얘기하는 5월 3일 날 결국은 최종 현재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되든 김문수 전 장관이 되든 두 분 중에 될 겁니다. 그런데 참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당헌 당규에 의해서 1인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그쪽 당헌 당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권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권한, 지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김문수 전 장관도 적어도 경기도지사도 경험을 했고 현 정부의 장관도 했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 과연 한덕수라고 하는 굴러온 돌의 차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잘못된 사람들을 집어넣던 검찰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를 오늘 이렇게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호락호락 굴러온 돌 한덕수에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리 내어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두 분들 한덕수를 포함해서 두 분들 중에 한 분과 경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5월 3일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11일 날 대통령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리고 또 인쇄가 돼야 되는 시간이 결정되는 게 11일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상호 캠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쌍권들이 나서서 조율을 해서 한 사람으로 결정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한덕수 총리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어제 같은 경우에
모 정당에서는 정식으로 고발을 했던 이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이 한 전 총리가 거기다가 새가슴인데 최종 1대1 경선 과정까지 올 수 있겠나?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거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감당할 문제고요. 어찌 보면 이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 외부 환경이라든지 내부 환경들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조율해서 지금 분명히 할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당헌 당규 이야기하면 지금 덕제 이재명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당헌 당규도 바꾸고 있는 건 사실 민주당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이재명 후보자는 지금 개인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지 당 전체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그 한산면함을 바치기 위해서 이 민주당이란 공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변호사들도 그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 아까 한덕수 총리 같은 그 세가점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문수 지금 후보자가 만약 되었을 때 당권과 모든 권한을 다 가지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당도 지금 여러 민주당에서 공격이라든지 여러 내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른 쪽에 있는 국민들한테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말씀대로 저희는 당연 당규에 문제없이, 그리고 내부나 외부에 그 고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도 다 해소시킨 다음에 어쨌거나 1인을 내세워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계획도로보다는 지금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권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서가 국민의힘 정서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에 의해서 선출은 되지만 비록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지만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정당 소속일 뿐이지 궁극적인 결과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여러분들끼리 경쟁해서 국민의힘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수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불법적인 당헌 당규 수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0만 명이나 되는 권리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헌 당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선출이 된 이 이재명 대표와 여러분들은 아직 당헌 당규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결국 누가 판단을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도 지금 당헌 당규에 대해서 지금 누가 국민들이나 누가 뭐라고 하는 부분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통령만 만들면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대로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 이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유연성 있게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1인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는 부분은 오지만 제가 이제 보수 쪽에 다른 쪽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신문에도 이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 있지만은 저는 한 4월 전에 페이퍼 신문에 나왔던 게 다른 신문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하나 제가 다시 차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경제 부분도 어렵게 했다, 뭐 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외국을 자주 나가고 뭐 이런 형태에서 상당히 무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그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26조 원 정도 되는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26조 원 대하는 이제 공사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지지를 했어요. 전 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체코 원전 수출의 가능성에 인제에서도 사실 그때는 탈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이 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24조 원에서 26조 원 이렇게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뤄서 지금 사인을 하니 많이까지 논다면 그만큼 외국에 나가서 헛발짓을 하지 않았고 정확한 경제 정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알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저도 뉴스를 통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상호 그 사인을 했다라는 뉴스는 접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축하해야 할 일이죠. 근데 지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체코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왜 출장을 다녀왔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미 수주에 대한 계획은 또 수주에 대한 전략적 외교 활동은 전개가 돼 있었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원전 수주에 대해서 스타트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과정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 제가 구청장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가 있을 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고 설계까지 발주를 해놓고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저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 구청장이 착공식을 하고 또 공사를 무난하게 잘 마무리해서 준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주로 언론에서나 또는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전임 청장이 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억에서 지워지고 현재 청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듯이 똑같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하는 분명히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빅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은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우리 구청장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말씀 중에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 때는 뭘 했냐면 탈원전을 냈어요. 기본 원전에 대한 생태계를 다 없앴단 말입니다. 태양광으로 우리 재생에너지라는 명분하에 태양광으로 움직였지 일반적인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원전 관련 사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부분이 있는데 체코와의 원전 그 계약을 체결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탈원전 기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나 컨소시엄 구성을 아예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윤석열 정부 때 체코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주 계약까지 왔다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책을 펼쳤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왔던 게 구청장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일반 해운대 국민들을 다 압니다.
누가 시작을 해서 이루어왔는데 누가 이거를 가르쳐 있는지. 즉 요번에 경기도지사에 했던 김문수 도지사가 그때 말씀하셨던 외상후 센터에 대한 헬기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부분이 나왔다고 하듯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내가 했니 안 했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결과물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고 그러면 방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면 김대중 대통령 때 기초를 잡았던 게 10년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이런 형태, 김영삼 정부 때 이런 형태라듯이 지금 결과물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AI 시대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도 원전을 탈원전 하다가 갑자기 다시 바꿨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더라 보면 환경,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부분을 생태계는 없앨 수는 없고 재생에너지도 없앨 수는 없어요. 유지는 시켜주되 없애는 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부정한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런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장시간 그 이전 정부지만 노력을 해왔던 결과가 성과를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험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다음에 착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그리고 공약 사항에서는 탈원전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과정에서는 빌공짜 공약이라는 부분들도 들어 있듯이 우선 국민들에게 선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강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국민들은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탈원전 부분이 강하게 매칭이 되었지만 실제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가진 또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탈원전의 부분이 그렇게 속도를 내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도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한 게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것 중에 설계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자로는 설계 수명이 30년입니다. 그 30년 수명을 다한 원자로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말고 원래 수명이 다 된 원자로는 폐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폐로에 따른 기술력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확보를 하면 미래에 가서는 전 세계의 원자로의 폐로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지만 왜 그랬습니까? 미래를 보는 국가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는 탄소 중립 국가로 가고자 하는 게 전 세계의 의견이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원전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전을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 그리고 세계적 트렌드에도 맞는 이게 바로 미래를 설계하는 대통령과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RE100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은 지금 RE100의 탄소 중립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핵 처리 재시설 후 아니면 처리를 못 했을 때 부분인데 그게 지금 방사성 오염만의 고준위가 만약 해결되면 이거는 탄소 안을 들어간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RE100에 대한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이 그 공약 제도 자체를 지금 볼 때
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원자력 발전으로 바꿨고 거기서 더 안정적이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SMR 소형 모듈 원자로로 지금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에 대한 대형 원자력을 발전하는 것보다 아까 소형 모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SMR 같은 경우 소형 모듈 원자력 같은 경우도 설계는 미국이 하지만 만드는 제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최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점인 거를 위협이나 약점 때문에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서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먹거리와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당초부터 RE100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강대국의 장난이죠. 강대국들은 이 RE100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 변화가 많이 수반이 되니까 기존에 하기 쉬운 또 현재 건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RE100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전 세계가 협약에 의해서 규정화되어 가고 있는 저탄소 중립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무역이나 또는 관세 이런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RE100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탈원전이 아니라 효율적인 탈원전 이걸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최근에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정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 관련 부분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누가 했더라도 그 타당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결론은 차기 정권이나 그 다음 우리 기관장들께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시각을 볼 수는 네, 있다라고 그렇죠. 저희들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 예상하신 대로 4월 27일에 마무리하는 게 맞았어요. 우리 홍선원 박사님. 그 과정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에 결국은 27일 날 마무리가 된 것은 국민의 바람이죠.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지율이 엄청나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89.77%. 50%는 국민 여론조사, 네. 50%는 권리당원. 권리당원의 숫자가 120만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가장 큰 단체라고 네. 정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12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 당대표가 당당하게 1위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89.77%라고 하는 것은 경이적인 네. 그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고 또 국가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그런 국민적 목소리가 득표율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득표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부분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 과정 쭉 지켜보셨을 텐데 물론 내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외부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결론은 나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선 득표율이 89.77%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경선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좀 냉정하게 보는 만한 경선이었고 네. 어찌 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불만 사항이 있지만은 그냥 조용하게 뭐 경선이 뭐 컨벤션 할 거 없이 조용하게 흘러갔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어차피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뭐 경선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 같지도 않고 자기 민주당 그 당 안에서 이제 어찌 보면 자기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예상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움직인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당선 그 후보자가 돼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고라는 부분은 뭐 축하드리고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 공당에 2번 연속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까? 네. 과거 뭐 김대중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두 대통령도 분이나 두 계셨고, 번 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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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패배하시고 뭐 승리하시고 또 2번 연속 그렇죠.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는 2번 연속 됐지만 그렇습니다. 또 패배했던 그렇죠. 이 네. 정치의 그 첫 번째 그 힘들었던 뭐 이인재 의원이 출마하면서 표가 깨지고 두 번째는 김대업의 그 정치적 장난에 의해서 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저 허비가 됐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과거에 저는 반면교사하자, 저는 경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가자라는 조금 각성의 의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또 김대업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시는 것은 결국은 후보의 업보입니다. 네, 후보가 훌륭한 분이면 주변에서 그런 장난치는 사람들 또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거라는 거 참말 어렵고 오묘하다 봅니다. 이 정치라는 어렵습니다. 건 마찬가지로 네. 어렵고 해서 아까 밖에서 이제 그 방송 시간 전에 말씀드렸지 왜 낭만 닥터라는 이 드라마는 있는데 왜 낭만 정치는 없고 거의 누구를 뒤에서 공격하고 누구를 깔아내리고 누구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래 피 튀기는 이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좀 아프다. 저도 사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한민국을 바치고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에 대한 반복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짜증을 주는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느냐. 나는 네. 사실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요. 뭐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 집권이 강화됐다가 분권을 했다가 이런 역사들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이 네. 권력의 속성인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우리 후보는 2번 연속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도 조금 그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희들 대선 과정에 쭉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대선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 나눠보는 시간 다음 주에도 두 분 패널 모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해도 네.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네, 하시죠. 네. 대통령 선거는 결국은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해 준다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하늘은 누구겠습니까? 그 하늘은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대법원 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재판관들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냥 그 서치하듯이 왔는데 2016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 SNS에 무슨 올린 걸기가 있어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또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걸기는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흘러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네. 하여튼 이번 이 대선 전국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한민국을 통합과 그리고 올바른
길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올 한 달 동안은 저희들 대선 과정 쭉 따라가니까요. 두 분들의 활약도 저희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은 옵니다. 이재명은 아닙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